네, 반갑습니다. 평생자산관리연구소의 유평창 소장입니다. 한 달 동안의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보는 맛있는 경제 브런치 시간입니다. 지난달은 그동안 우려했던 그 물가 상승과 수출의 어떤 그런 무역 수지 적자, 이 부분이 눈에 띄었습니다. 자,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무역 수지 흑자 국가거든요. 그런데 지난 2개월 동안 연속으로 무역 수지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4월 기준으로 수출액은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런데 수입이 훨씬 늘었거든요. 늘은 배경이 이제 전쟁이라든가 어떤 그런 뭐 곡물 가격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는 건데요. 한번 구체적으로 보겠습니다. 지난달 수출액은 그전 작년 동월 대비해서 12.6%가 증가해서 57억 6억 달러가 됐는데, 이 부분은 1월부터 4월까지 누적 수출액이 무려 2천억 달러를 넘어선 수치입니다. 그런데 지난달에 전년 동월 대비 수입액은 18.6% 올랐습니다. 그래서 603억 달러, 뭐 엄청나게 많이 수입이 된 거죠. 그런데 수입량은 비슷하죠, 예전에 비해서. 그런데 가격이 올라간 거죠. 그 이유는 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가 북미라든가 아르헨티나의 어떤 그런 가뭄 같은 기상 이변 때문에 곡물 가격이 매우 올랐습니다. 그리고 아시겠지만 원유, 뭐 천연가스, 석탄 이러한 에너지 수입액이 작년 동월 대비 기준에서 2배 이상 증가했거든요. 뭐 양은 비슷했겠지만 가격이 폭등했다는 얘기죠. 특히 이 석유, 원유 수입 가격이 2배 이상 올라갔습니다. 우리나라는 저는 이렇게 봅니다. 경제 구조가 글로벌 경제 대비 리액션 경제다. 여러분, 예능 프로그램 보면은 방청객들 있잖아요. 방청객들은 아주 반응을 잘합니다. 별로 재밌지 않아도 매우 재밌는 것처럼 막 박장대소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가 그런 입장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면 해외발 공급망, 어떤 그런 원자재 이런 거에 직격탄을 받고요. 그리고 그런 것을 통해 가지고서 가격이 올라가면은 우리는 그대로 어떤 수출 단가에도 반영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겠죠. 뭐 수출은 잘 나가고 있는데 그 통계를 보면 주요 15개의 수출 품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석유 제품, 컴퓨터, 바이오헬스 이 부분은요 4월 기준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자동차 부품하고 선박은 좀 수출이 감소를 했습니다. 자, 그동안 우려했던 물가 상승 리스크가 이제 현실화되는 거 아닌가 하는 걱정이 됩니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걱정을 하지 않습니까? 우리 일상에서. 그런데 걱정이 실제로 작은 건데 크게 걱정할 수도 있고, 아니 큰 걱정인데 걱정을 안 할 수도 있거든요. 큰 일인데 걱정 안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지금 후자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국민분들이 그동안 저금리, 저성장, 저물가에 길들여져 가지고 뭐 물가 올라봤자 뭐 얼마 되겠어 하지만 직장 생활하는 분들은 감봉되는 효과거든요. 물가 오른 만큼. 보겠습니다. 지난달 소비자 물가가 전년 동일 대비해서 4.8% 올라갔습니다. 이 수치는요, 금융위기가 있었죠. 2008년도. 그때 이후 최고치입니다. 4.8%라는 것은 곧 5% 간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체감 물가 있죠. 우리 장바구니 물가는 5% 훨씬 넘었고요. 그리고 석유류하고 농산물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도 3.6%로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즉, 우리나라 GDP 상승률은 2% 남짓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체력을 볼 땐. 그런데 물가가 거기에 2배 정도 가고 있다는 것은 우리 어떤 아예 부유층 빼고 웬만한 중산층 이하 서민층들은 생활비가 감소한다는 뜻이겠죠. 특히 수입 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외식비 물가는요, 지난달이 6.6% 올라서 뭐 우리 아시겠지만 IMF 위기 사태 이후 가장 큰 상승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기요금도 올랐죠. 대신 앞으로 많이 올라갈 겁니다. 가령 우리가 공공재 하면은 교통요금, 전기요금, 수도요금 이런 것들인데 이런 부분도 그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눌러놨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이 터지는 거죠. 왜냐하면 더 이상 누를 수가 없죠. 사실 뭐 K워터라든가 한전이라든가 이런 기관들은 공공기관이거든요. 공무원들은 아니지만 거기에 직원분들이 장기적으로 부실이 되면 국가가 세금으로 떠나야 될 그럴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것도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국민 혈세가 들어가야 되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당장에 조삼부사식으로
뭐 눌러가지고 어떤 요금을 싸게 한다든가 이것은 길게 보면 큰 도움이 되지는 않을 걸로 봅니다. 근데 앞으로 이 물가 상승은 갈 길이 멀다라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지금부터 더 올라갈 수 있는 고점을 확인하는 시점이 빨라도 올 여름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크라이나 전쟁이 길어지게 되면 지금도 어떤 그 우크라이나라든가 러시아발 에너지 공급의 어떤 제한 때문에 힘든데 더 힘들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제 지구 온난화의 여파겠습니다만은 이상 기후 때문에 뭐 어떤 가뭄이라든가 홍수라든가 이런 게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 인도 같은 나라는 최근에 어떤 그런 곡물 생산량이 절반으로 막 줄었다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팜유 수출을 하지 않겠다. 이런 것 때문에 우리의 밥상이라든가 우리의 일상을 아주 민감하게 반영하는 그런 생필품 가격들이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런 것들은 올라도 우리가 쓸 수밖에 없는 생활 물가 지수거든요. 더 심각하다 볼 수 있고요. 사실 유가 같은 경우는 시차가 짧습니다. 물가 올라갔다 그러면 우리 그 주유소에서 기름 넣을 때 한 2주 후 정도면 바로 반영이 되거든요. 근데 환율도 올라가거든요, 지금. 환율이 1260원, 70원대 올라가 있거든요. 사실 2년 전만 하더라도 1100원 이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무려 150원에서 200원 정도 이상 올라갔기 때문에 불당. 이 부분은 한 2개월 정도, 1, 2개월 정도 시차를 두고 반영이 되는데요. 문제는 밀가루라든가 옥수수 같은 곡물류는 시차가 1년 이상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안정한다 하더라도 1년 후까지는 계속 곡물발 물가 상승은 이어지지 않을까 하는 걱정을 해봅니다. 7대 경제 지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말씀드린 것처럼 4.8%가 올라갔습니다. 곧 5%를 돌파할 것 같습니다. 소비자 심리 지수는요, 그래도 조금 양호해졌습니다. 103.8포인트인데 100 이상이면은 좀 양호하다 볼 수 있고요. 그리고 제조업 업황 실적 BSI 지수 같은 경우는 100 밑에 계속 머무르고 있는데 그래도 그 전달 비해서는 3포인트 올라와서 87포인트입니다. 그 무역수지 적자는 구체로 숫자를 말씀드리면 26억 6천만 달러가 적자가 났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나라가 전통적인 무역수지 흑자 국가인데 수출을 먹고 사는 국가인데 뭐 만성적인 무역수지 적자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머지않아서 어떤 국제 정세는 정상화될 걸로 보여지고요. 그러면 당연히 어떤 에너지 이런 어떤 뭐 수급도 원만해질 겁니다. 그러면 다시 종전처럼 무역수지 흑자 기조가 이어질 것으로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2년 3월 말 기준으로 4,578억 달러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율이 많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좀 어느 정도 반응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자, ESI 지수죠. 경제 심리 지수는 105.7로 전월 대비 2.3포인트가 상승을 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어떤 바라보는 경제 전망은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가 지수 보면은요, 제가 관찰하고 있는 6대 지수, 코스피, 코스닥, 뭐 다우존스, 나스닥, 상해종합, 홍콩항생 전부 다 마이너스였습니다. 캔들 차트 월봉 기준으로 봤을 때 나스닥은 무려 13% 이상 내렸고요. 뭐 상해종합 지수 같은 경우도 6.3% 정도가 내렸습니다. 코스피, 코스닥도 힘든 건 마찬가지고요. 이 부분은 미국발 금리 인상이 이따 촉매자가 됐겠죠. 그 미국발 금리 인상이 되면 우리나라 금리 올 수밖에 없고, 금리 올리게 되면 아무래도 금융 비용이 증가하고 가계부채 부담이 커지고 하면 경제가 좀 다운될 수 있겠죠. 근데 그 배경이 또 물가 상승 아니겠습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가 폭등하게 되면 물가를 잡는 것은 금리거든요. 금리를 올려야지만이 물가를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뭐 이제 제가 관찰해본 바에 따르면 최근에 이제 총재로 선임되신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금리보다는 물가에 더 신경을 쓰고 있는 것 같습니다. 즉 금리 올라가서 불이익 받는 것보다는 물가가 올라가가지고 우리 산업 전체가 힘든 것을 더 중시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물가 올라가는 거 이상 금리를 올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금리를 보면은요, 3년 만기 국고채 금리가 지난달 평균이 2.941%입니다. 2.941%. 이것은 그 전달 월 평균보다 무려 0.572%포인트 올라간 거거든요. 사실 미국은 머지않아 금리를 올릴 건데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0.5%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빅스텝이라 해가지고 0.5%포인트 이상 올리는 거거든요. 근데 그만큼 올라간 거예요, 벌써. 우리나라는 0.25%포인트씩 올라가는 추세였는데 어쩌면 0.5%포인트를 올릴 수는 모르겠어요. 그러면 시장에서는 먼저 반응했다는 얘기입니다. 먼저 국고 참여물 금리가 0.572%포인트가 올라가 버렸습니다. 우리나라 지금 한국은행 기준금리는 1.5% 아닙니까? 근데 지금 시중금리는 2.9%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은행권과 상호치은행 최고금리는 이 어떤 명목상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출 받을 때 기준금리, 코픽스 금리죠. 잔액 기준은 1.5%. 그래서 전달에 비해서 0.06%포인트 올라갔고요. 신규 취급액 기준은 1.72%입니다. 그래서 그 전달에 비해서 0.08%포인트 올라갔습니다. 0.08 이렇게 얘기하니까 작은 것 같지만 이게 쌓이면은요, 곱하기 12 해야지 연이율 아니겠습니까? 그럼 상당한 증가가 있는 거죠. 거기다가 가계부채가 1900조가 곧 넘어갈 것 같습니다. 그러면 1%포인트 올라가고 간다고 치면은 19조 정도의 가계 이자 부담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럼 우리 서민들 더 어려워질 걸로 생각이 됩니다. 환율은요, 사실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는요, 1달러에 1100원 정도가 적당해 보입니다. 그 정도가 적당해 보이는데 지금 1236원 52전입니다. 지난달 평균이. 그래서 그 전달 비해서는 13원 73전에 올라갔습니다. 매우 높이 올라간 거죠. 이 추세로 올라간다고 치면 연말에는 매우 낯설은 숫자, 환율이 1,400원 이렇게 우리가 볼 수도 있겠거든요. 그러면 물가 상승은 더 되는 거죠. 즉 해외 에너지발 물가 상승, 곡물류발 물가 상승에 더해서 이중적으로 환율발 물가 상승, 즉 해외 어떤 원자재라든가 이런 에너지 가격이 그대로 있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환율이 만약에 올라간다 하면 그만큼 수입 원가가 올라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처럼 수출을 해서 어떤 국가 번영을 이루는 나라는 수출 물가가 올라가기 때문에 당연히 전 세계적인 그런 어떤 가격 경쟁력이 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수출도 어렵고 수입은 비싸게 하고, 그럼 결국 우리나라는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그런 덫에 빠질 수밖에 없겠죠. 통화량은요, 여전히 시중의 통화량은 좋습니다. 아직 양적 긴축을 크게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양적 완화로 풀어진 돈이 많이 있는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M2 증가율은 11.8%고요. 투자자 예탁금은 62조 정도에서 보합됩니다. 그리고 코스피 주식거래대금은 조금 빠졌습니다. 그래서 10조 6천억 정도. 그리고 주식 펀드 잔액은 소폭 증가해서 95조 정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원자재를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평균이 두바이유하고 국제 금세를 알아보면 조금 내리긴 했습니다. 오늘 많이 올라갔다 내렸으니까 사실 그 평상시보다는 많이 부담스러운 가격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바이유는 배럴당 102달러 정도가 되고 있고요. 국제 금세는 온스당 1934달러 정도에서 각각 7.6달러 또는 16.78달러가 내렸습니다. 부동산은요, 이제 정권이 이제 바뀌겠죠. 이번 달에 바뀔 건데, 그러면 기존 정권에 차별화되는 것이 부동산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많이 규제 일변도의 그런 부동산 정책보다는 좀 시장 자율적인 그런 쪽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샘플 하나 들자면 양도세를 사실 지나치게 고율로 지금 매기고 있죠. 현행 그 세법이. 이 부분을 중과 정도는 아마 없애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이 시중의 물량이 많이 늘어나면서 가격이 안정화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겠죠. 물론 그 외에도 재건축, 재개발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켜서 공급을 많이 늘리게 되면 집값이 안정화될 것 같은데, 그런 심리가 반영되신 그런지 몰라도 주택 매매가격 지수하고 주택 전세가격 지수가 딱 0%, 딱 제로입니다. 제로. 딱 멈춰 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부분이 상승할 것이냐, 하락할 것이냐, 이 부분은 차기 정부의 어떤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시그널에 결정될 건데, 제가 볼 때는 하향 안정화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한 달 동안에 경제 이슈와 자산관리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공적인 자산관리 코치 또는 자산관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